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늘 내일이 가장 위태로운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되신 정의로운 분은 이 나라를 굽어 살피고 계시고 악마들한테 이렇게 쉽게 틈을 허용하지 않으실 거라는 제가 종교인으로서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네, 우리 내일 아침 또 내일 저녁 새로운 역사를 한번 만들어냅시다. 네, 전 김용민이고요. 우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어남 뉴스 전 앵커 박용식입니다. 네, 리어남 뉴스. 리어남 뉴스. 그 타파의 애들 종북. 반국가 세력이 된 겁니까? 네, 자 우리 박영식 앵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회가 말이죠. 그 잔디밭에 버스를 세워놨어요. 근데 이제 헬기가 못 내려. 좋아요. 만만의 준비를 다. 야 너무 좋습니다 이거. 속이 다 시원하네 보니까. 예. 오늘 뭐 하루 종일 속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저 헬기 못 내려오게 내일 저 국회가 경내를 개방해서 그 여기 잔디밭에다가 차 댈 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차를 갖고 오실 텐데. 예, 그렇지. 그렇게 해서 내일 더 이상 이 나라가 군합발에 민주주의가 짓밟히지 않는 그런 나라임을 좀 인증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아주 저희가 대박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한 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양지열 변호사님과 그리고 김지호 경기도당 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귀한 두 분의 패널을 모셨고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예, 정말 이름이 양지열이니까 따뜻해요. 이름만 들어도 따뜻합니다. 양지. 음지가 아니죠. 음지죠. 게다가 열까지. 이 계절에는 환영을 받는데요. 조금만 더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피하더라고요. 너만 봐도 뜨겁다고. 예,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오셨고 우리 김지호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그날 밤에 뭐들 하셨어요? 그날 밤에 저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11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뭐 언론사, 유튜브, 소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계엄의 부당성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린 전 당원 동원령 이렇게 동원령을 계속 설파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포고령이 왜 위법인지에 대해서 6시간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완전 오마이갓이었습니다. 그 오마이갓 방송국 나가셨는데요. 63만 동접자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총 한 750만 명 정도가 조회를 하셨고 제가 그때 보니까 진짜 그 종편 이런 데서 기자들이 나서 그럼 막 와가지고 막 이런 이벤트에 와서 막 취재도 하고 막 생중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은 포고령에 가짜뉴스, 언론 공개한다니까. 이거 퍼뜨리면 계엄군이 처단한다 이러니까 뭐 그런 소셜 라이브 방송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조금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방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새벽 시간대 집에서 너무 황당하게 소식을 보고 있다가 저도 이제 그 김어준 씨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출발을 했죠. 이제 가고 있는 사이에 이제 저도 이제 당연히 법조인이니까 사실 위헌 유법인 그 포고령이라는 걸 보면서 이거는 내가 가는 길이 이게 포고령이 만약에 국회에서 해제가 안 되면 체포다. 라는 생각, 바로 체포다. X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충정로에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거기였습니다. 이게 사실 거기 강제적 김어준 총수의 그 뉴스 공장 전공 방송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론조사 꽃에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몰랐죠. 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동아일보에 실렸어요. 저희들도 한 방송을 하면서 저는 이제 다행히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 국회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편하게 군인들을 마주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가는 동안에는 조마조마했죠. 근데 왜 도대체 가서도 계속해서 앵커하고 저희하고도 얘기를 하면서도 왜 여기만 와 있지? 아무리 뭐 김호준이라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기는 700만이었다는데 거기는 막상 20만도 안 됐어요. 동시 접속자 숫자는. 근데 이제 오늘 알게 된 거죠. 여론조사 꽃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바깥에 있던 그 꽃의 직원이 군인들하고 마주쳤어요. 그래서 물어보더래 여론조사 꽃이 어디냐라고. 직원인지 모르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직원이 내 꽃이요? 무슨 꽃이요? 이러고 빠져나갔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뭐 그날 다들 긴박하셨군요. 박영식 앵커는 저는 3시 반까지 저기 있었어요. 어디? 국회에 있었어요. 새벽 3시 반에 국회 정문하고 도서관 정문 쪽에서 경찰하고 대치하고 있었고. 그 라이브 하셨어? 그렇죠. 뭐 저도 뭐 이제 그 신인규 변호사랑 같이 있었고 12시에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제가 그때 엉덩이 밀고 이제 구두 밀어 들어가지고 국회에 넣어드린 분이 한 민주당 의원 한 너댓 명 됩니다. 얘기해 보세요. 예? 예를 들면은 저기 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나 그리고 종로 국회의원 곽상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저기 변호사님인데 성함이 누구? 변호사? 정상근 변호사가 아닌데? 정상근은 변호사가 아니죠. 정상 기자님 말고 정상근은 못 넘겨.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변호사님이신데 제가 성함을 까먹었고 그분도 올려드렸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올려드린 의원님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을 제가 4명을 봤습니다. 제가 코앞에서 봤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일단 윤재옥, 윤재옥 그리고 이상휘.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다 국힘. 네, 국힘. 나온 사람이 윤재옥, 이상휘, 박준태 그리고 저기 충청도에 그 부동산 때문에 문제되셨던 분 업자. 덕흠이요. 빡덕흠. 네 명은 공일 시간에 먼저 나오고 의원들은 막 못 들어가니까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었죠. 그저 박덕흠 의원의 그 별명이 복덕흠이라고. 땅이 복덕빵.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분들은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런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저버린 그 행태가 그 당시에 너무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아니 정말 계엄군이 쳐들어오면 여야를 떠나서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지켜야 되는데 나와요 오히려. 그냥 총칼이 무서워서 나왔는지 정말 이 내란 사태에 동조하려고 나온 건지 너무 답답하고 진짜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 왜 나오지? 거기 있는 시민분들이 아니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저희 국회의원들 왜 나오지라고 다들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자리를 떠난 순간 국회의원 일을 포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헌법기관이고 사실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국회라고 하는 상권분립에서 입법부라고 하는 이 설령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건드릴 수 없게 돼 있는 그 국회에 군인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현장에 있으면서 거기를 맞서 싸우진 않고 우린 국민의힘이니까 혹은 뭐 추경호가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갔다? 저는 그 순간 그분들의 이 가슴에 달린 국회의원 배지는요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그 괴수가 바로 추경호죠. 그런가요? 추경호. 난 진짜 빡치는 게 뭐 그 국회의원들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 보고 뭐 당사로 가라, 뭐 국회로 가라. 오락가락 하더니 그건 당황해서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아니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의결을 30분 늦춰달라고. 30분 뒤에 왔다면은 30분 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그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었잖아요. 보면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우원식 의장님 빨리빨리 서두르지 않냐. 하지만 우원식 의장님은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결될 수 있다는 것에 이제 차분하게 진행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본회의장 앞에 특전사 군인들이 와 있었어요.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었어요. 30분이었으면 물론 이따가도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특전사들조차도 자기들이 걸어다녔다라고 이 소극적 저항으로. 근데 마지못해 3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으면요. 그들도 등 떠밀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내일은 진짜 공범이에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항상 우리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 영화에서도 보잖아요. 뒤에서 지휘관들이 밀어붙이는 거. 공범이에요 사실상. 정말 여러분 정말 천운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너무나 그래서 그때 시간을 또 복귀해 보면은 제가 그날 이후로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지금 해롱해롱합니다만은 정말 하늘이 도우셨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전사령관은 국회 본청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빨리 출동했으니까. 그리고 국회 경비대가 출입을 막았으니까. 근데 갔더니 보좌진하고 국회의원들이 잔뜩 있었다는, 그래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진짜 우리 국회의원들, 우리 국회 보좌진들이 정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국회 본청에 진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정말. 계속 계엄령이 진행되고 그 포고령대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정말 우리 사랑스러운 군대 그 군홧발 총구에 사상을 받았겠습니까? 맞아요.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니네 정당이 져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당시에 너무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사실 이게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서 뭐 한 250분, 250분 가량 만에 이게 이제 해제 요구가 가결이 됐지만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너무 어설픈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었습니다. 오늘까지 다 드러난 상황을 보면 나름으로 윤석열 일당은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정말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수방사, 방첩사 다 동원했고 국정까지 동원하려 했었고 그런 정들이 나왔고 국정원의 특전사 최고의 그냥 엘리트 사관들을 다 준비를 시켰던 건데 딱 몇 가지 그 계획에 흠결이 생겼던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헬리콥터가 출동하는 과정에서 이 항공만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들끼리 이 보안을 지키느라고 원래 수도권에 특히 용산을 거쳐서 오려고 한다라면 미리 합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합참의장이 아마도 해군 출신이라는 것 때문인지 그들의 어떤 쿠데타 계획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항공만을 못 열었어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40분이 지체가 됐습니다. 맞아요. 일단 이게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행 단계에서 특전사령관도 오늘 국회에 나와서도 그렇고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주저했다. 그리고 국회 내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휘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들어갔던 군인들조차도 우리가 김정은 먹다고 빛나든 잡으려고 훈련했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들어왔지 하면서 내리고 보니 대한민국 국회야. 뛰지 않고 걸어 다녔단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면서도 죄송하다고 하고 그런 주저함이 있었고 그 사이에 시간을 벌었던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보좌관분들,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누구보다 시민들 이런 것들이 겹쳐졌으니까 정말 천운이 더해져서 이게 무사히 넘어갔지. 소화기를 뿌리고 뭐 입구에서 막 그냥 안규정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총구를 맞고 말이죠. 그러니 뭐 아니 그런 시민들 앞에서 어떻게 발표할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결코 어설픈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평소에 그 민주 시민의식으로 다져진 분들이 국회를 지켰기 때문에 이게 이 윤석열의 난을 수습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제2공화국 때 박정희 정권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 당시에 그 국정을 운영하던 총리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그냥 도피를 해버렸어요. 한 하루 이틀가. 그래서 쿠데타가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5공화국 때 12.12 군사반란 때도 그때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도피를 해버렸다 체포가 된 거야. 그래서 12.12 사태 성공한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빨리 본청에 모여가지고 의결을 안 했다면 정말 윤석열의 군사반란 내란이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순간 이제 뭐 끝나는 거지. 사실은 뭐 국회를 건들 수 없는데 국회를 건드렸다. 뭐 우리는 뒤에 가서 그런 말을 하겠지만 일단은 있어요. 뭐 국회가 이 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뭐 그 맨날 뭐 그냥 지 몸이 젖잘싸 이런 얘기만 하다 마는 거지. 아니, 자, 지금 우리 또 속보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그 방첩사령관 여인형 아웃시켰어요. 여인형이가 수방사, 특전사 쪽을 다시 사령관들을 다 직무정지 시켰어요. 그래서 실은 이제 제2의 쿠데타, 제2의 계엄령은 막을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사실 김용현이가 다 짜놓은 팀워크인데 저기서 수방사령관하고 특전사령관은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 사실상 오늘 누구의 공이 제일 컸냐면은 박선원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양심 선언과 고백을 다 듣고 왔고 사실 제일 핵심은 그 충암고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입장이 없었는데 직무 정지가 됐다는 건 그러면 이제 권한이 없어. 국방부로 이제 배치됐는데 이제 뭐 쿠데타를 획책할 뭐 아무런 권한이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저게 사실은요. 사실 되게 황당한 상황이에요. 왜냐면요. 아직 대통령이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국방부에 장관도 아니고 장관 대행이 차관이
이 시야장 그 군부대에게 니들 움직이지 마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예. 이거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평소 같으면 항명이 될 수도 있어요. 항명. 근데 국방부 차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저렇게 하는 것을 국방부 내 군 부대들도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으니까 저렇게 한 거예요. 네. 저거 평소 같았으면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야 대통령이 있는데 국방부 차관이 야 움직이지 마 이러면요. 저 바로 경찰이에요. 그렇지. 아니 뭐 지난번에 홍자원 2차장 네. 국정원이 네. 한번 날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자, 저는 조금 근데 약간 다른 의견입니다. 예. 김용현 그 내란 네. 동조자가 예. 지금 경호처장으로 2년 반 있는 동안 예. 군 인사를 대부분 장악을 했죠. 그리고 그 별 장성 인사를 대부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세 사람이 아니더라도 후임 대행까지 영향력이 있고 아하. 사실은 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직무 정지를 시키고 인신을 구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연금하든지 그렇지. 뭔가 인신을 구속해야 되는데 단순히 저렇게 직무 정지를 시켰다. 이것 자체로는 사실상 그냥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시간을 벌어서 2차 계엄, 3차 계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걸려버린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령관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래도 그들과 함께 뜻을 같이 했다는 게 나중에 발각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언제든 윤석열 뜻에 맞춰가지고 2차 계엄에 합류할 수 있다.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자, 특전사령관이 그 국회 진입할 때 그 지시를 계엄사령관이 아니고 국방부 그렇죠. 장관이 지시했습니다. 김용현. 아니 정상적인 계엄군이면 계엄사령관이 모든 지휘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계엄사령관은 특전사령관과 국회 진입한지도 몰랐대요. 아니 우리 저 그러면 박한수 그 육참총장 그분이 이제 계엄사령관 된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계엄사령관이 아니고 비밀 조직이 있어서 그렇지. 국방부 장관을 보좌했고 네. 그럼 그 비밀 조직이 지금 밝혀졌습니까? 아니 국방부 장관이 뭘 안다고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누구 체포하라 이걸 직접 지시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조력을 했을 거고 네. 그럼 그 비밀 군사 조직이 표면적으로 나오는 계엄군이 아니라 그 비밀 군사 조직이 어딘가에서는 암약하고 있고 이러한 뭔가 2차, 3차 계엄령 내란 행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다. 네. 저는 거기에 좀 비밀의 하나가 또 있다는 말씀이신데. 가능성에 있어서는 저도 아직까지는 긴장해야 된다고는 맞아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김용현 지금 장관이란 전 장관이죠. 이자가 경호처장으로 있었을 때 몇 차례 회동을 하면서 왜 경호처장이 수방사 특전사하고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 있냐 이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지적을 받았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전부터 김민석 의원이라든가 이 계엄이 실제로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핵심 의혹 인물로 지적된 당사자들이고 그리고 김용현이라고 하는 충암파를 지금 불리는 그 인물이 그 내부에 전두환이나 박정희 같은 인간들은 사실은 이전부터 육사 내에서부터 꾸준히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서울에 보면서 봤다시피 그런 정도의 조직은 아닐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긴장해야 된다는 건 아직 긴장 늦추면 안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저 실패한 그 계엄 아닙니까? 뭐 또 2차 계엄 한다 만다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1차가 실패했는데 2차, 3차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예, 저도 왜냐면 아까도 이제 그걸 하려면 결국에는 5.18 때도 똑같았습니다. 광주에서도 이 계엄군이 열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우리가 남으로 가고 있네 라는 순간부터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 갈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다른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진짜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지 물론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만 근데 지금은 김용현 이자가 본인이 국회에 나가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지금 같은 시국에 어떻게 계엄령이 어떻게 계엄이냐 군인이 누가 듣겠냐 근데 그래서 극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극소수마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던 거잖아요. 참 우리 김용현이가 아주 예언가적인 기질이 있어요. 유일하게 옳은 소리 했던 거예요. 자, 이제 탄핵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지난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가 탄핵이 언제 될까? 맞아요. 민주당이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빌드업한 다음에
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명태균 이슈에 좀 집중해보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와 세상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지금 방송사에서도 윤석열 이래요. 이제 대통령 붙을 필요 없죠. 여사라고 하지도 않고요. 네. 예. 그래서 야, 그게 진짜 시간이 전광석화와 같다. 네. 상전벽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란의 현행범 윤석열. 그렇지. 아니 왜 MBC 뉴스는 와 이건 뭐 쿠데타라고 아니 쿠데타라고 쿠데타 맞죠? 쓰고 있어요. 쿠데타죠, 쿠데타. 이런 아주 적개심이 노골적으로 아주 명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가 인기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MBC랑 JTBC도 잘해요. 네, JTBC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보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정어리 TV도 참 잘하지만. 네네. 아니 그게 분야가 아니 이게 이제 취재 인력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분야가 다르니까. 아니 자 그러면 내일 탄핵 될까요? 두 분 한번 좀 전망해 주시죠. 저는 오늘 이 사안이 알려지고 그렇지 참 이게 제가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만 조선일보가 돌아섰어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돌아서는 계기가 한동훈과 같이 돌아선 겁니다. 오늘 나왔던 속보들 중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한동훈이 처음에 직무집행 정지를 그 와중에도 탄핵이란 말을 입에 담지를 못해가지고 직무집행 정지를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고 아니 탄핵 안 하고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계기가 본인이 믿을 만한 정보기관을 다 동원해서 봤더니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구금장소까지 물색해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거는 그대로 둘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라고 알고 봤더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의해서 이 홍장원 국정원에 직접 연락을 했어요. 대통령이. 당의 그 국회의원들 싹 다 잡아들여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걸 오후에 이제 홍장원 1차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털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는 조선일보랑은 얘기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한동훈한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럼 한동훈이 그 소식을 새벽에 듣고 조선일보에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보도가 나왔고 네. 그러면서 조선일보 일면이 뭐라고 바뀌었냐면 바뀐 것 거의 저는 그게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출동한 계엄군조차도 북한으로 가는 줄 알고 갔다라고 하면서 계엄군들의 억울한 사정들을 쭉 썼더라고요. 이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사정을. 조선일보 일면에 그렇게 박았다라는 건 보수가 등을 돌리도록 하도록 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적어도 10명 이상은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이미 2명이 지금 공개적으로 돌아섰죠. 조경태하고 안철수하고. 조경태, 안철수, 맞아요. 네. 5명. 5명은 추가적으로 소장파가 그 전날, 어제 이미 문자를 바꿨고. 근데 그 소장파 국민의 의원들 얘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비상계엄이라는 게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거기 이제 그 조건이 달린 거 보면은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 얘기를 또 써놨기 때문에 저는 살짝 그 탄핵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게 어제 상황이죠. 그렇죠, 맞아요. 물론 저도 여전히 긴장해야 되고 아마도 맞아요, 예. 오늘하고 그리고 내일 여의도에 모이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혹시 탄핵? 탄핵. 지금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여행을 자제하는 공고를 내리고 사우디 왕자가 순방을 취소하고 일본 총리의 순방 일정도 지금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국의 계엄령 사태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란 수괴가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내란, 군사 반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자, 내란이 진행 중인 나라에 투자를 할 외국인 투자가가 있겠습니까? 없죠. 아니, 다른 나라가 후진국형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나라에 대해서 국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1초도, 단 1초도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권에서 윤석열이 뭐 다 약속했으니까 우리나라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일 또 2차 계엄이 일어나지 않을까? 3차 계엄 이런 혼란적인 상황이 계속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그러한 사태가 윤석열 리스크,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강화하고 리스크 아닙니까? 윤석열 리스크 아닙니까? 국가적인 재앙인데 이걸 하루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감내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1초라도 빨리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의 직무 정지가 진행돼야 된다. 사실 이번 그 내란 사태 이후로
윤석열이가 뭐 사과했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없어요. 탈당 뭐 내각 쇄신 등 뭐 하나만 한 거긴 하지만은 뭐 하여튼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표시를 하나도 낸 게 없어. 아니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이 직접 면담을 그 하고 싶다는 독대를 했는데 아니 뭐 입장이 바뀐 게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하자면은 윤석열은 지금 이 제2 쿠데타를 실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문이 대단히 합리적인데 네. 결국 오늘 한동훈이나 조선일보나 또 여러 많은 이 국가 주요 요직에 특히 군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선 이유는 윤석열에게 돌아선 이유는 전 미국이라고 봅니다. 미국, USA. 네. 왜냐하면 여기서 그렇죠. 지금 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지 국무부 부장관이라든지 모두들 지금 한국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있어요. 맹비난. 아니 외교관들이 쓰는 레토릭이 다르잖아요. 좀 웬만하면은 상대 자극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상대의 어떤 정적을 띄우는 방식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자기 메시지를 내는 게 그동안 외교관의 그 화술이었는데 와 이건 진짜 완전히 윤석열 엿먹으라고 막 대놓고 떠든단 말이죠. 이게 미국을 지금 미국의 굉장히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도 그럴 것이 아니 백악관에다 전혀 통보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예를 들면 지금 그 비상기업은 군이 동원되는 건데 군이 동원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이 한반도 리스크와 맞물려서 주한미군이 유사시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아니 백악관에 한마디도 안 했다? 이건 무례함을 넘어서는 거죠. 무례함을 넘어서고 실제로 동맹으로서의 조약, 그러니까 한미 동맹 위반, 소파 협정 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조차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계엄이 되면 군사 지금 실병력이 동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실제 병력이 동원이 되면 비상 단계가 급등을 합니다. 그 급등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연합사에서 전작권의 전시작전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되게 화나지만 전시작전권을 다 회수해야 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권한을 침해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국무부에서의 이 발언도 한국이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회복하길 바란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대놓고 탄핵시키세요라는 얘기인 거고. 그렇지.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오늘 이제 아침에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했던 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왜 윤석열은 지금도 사과를 하지 않고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 열쇠가 풀렸죠. 부정선거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렇지. 거였어요. 김영현이라는 자가 어제 밝혔잖아요. 자기 입으로. 이거를 누가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이나 주장이었던 정광훈 같은 사람들의 주장이었던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 일을 벌인 거예요. 이걸 누가 따라요? 지금 그게 또 보수 진영 안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 헛소문 내지 마라 가짜뉴스 내지 마라 이런 사람들 사이에 4년 동안 좀 피 튀기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이제 점화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다수 엘리트와 나름대로 정상의 정치를 추구하는 보수들은 윤석열은 당연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같은 편인 거야. 이런 윤석열을 우리가 지켜줘야 하나? 이 얘기가 지금 들불처럼 보수 진영에 번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 탄핵 결과는 보나마나다 이런 얘기까지 보수 진영에 나와. 그거 같이 맞물려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드러나고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은 게 이미 윤석열은 대선 후보 캠프에서 오늘 이제 뉴스타파에서 보던 걸 보면 대선 후보 시절의 캠프에서도 21대 총선의 부정선거를 파헤쳐야 된다는 내용의 문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계획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해커라드가 이런 쪽을 통해서 총선이 조작된 선거였다. 그리고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그때도 있었고. 근데 그 서버가 있는 곳에 거기를 이제 말하자면 강제 점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침탈을 해서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을 거기다 보냈잖아요. 300명을 거기다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니까 어느 제정신이 그러니까 극우가 아니라 보수면 보수라고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따라요? 그리고 윤석열이 사과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확신범이에요. 지금도 본인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계속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종북 얘기를 하고 그거와 연결시켜서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의 전모가 밝혀지는 건
부정 선거를 밝히기 위해 이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네? 부정. 네. 계속 이제 민경욱, 황교안 이런 분들이 결국 이제 또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분들의 의견이고 선관위를 침탈해가지고 실제로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인을 하고 없었다면 아마 조작을 하지 않았겠을까요? 저는 조작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다 우리 잡는 거죠. 그렇죠. 그 서버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본인들이 데이터를 심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선관위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하고 그리고 그 김어준 뉴스공장 네. 여론조사 여론조사 꽃. 명태균 씨의 그런 여론 조작이 있었다. 맞아요.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 왜냐하면은 이 계엄군은 사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행정사법하게 되면 수사하고 그냥 직결 처분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발표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한 이후에 아마 국회를 해산하고 네. 총선을 다시 치러서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을 뽑았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 부정을 말하면 명태균 부정부터 우선 해명을 하셔야지. 맞아요. 왜 부정하지 않은 데다가 뭐 누명을 씌우려고 그래. 아니, 특기잖아요. 위기를 이게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렇지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위기에 몰렸으니까 그 위기를 엉뚱한 데를 찾아서 그거를 털어버려서 그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지만 범죄자로 몰아세워서 자기가 그 시선에서 벗어났던 방식. 네. 그동안 2년 반 넘는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방식이 그대로 간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의 극단화된 수단일 뿐이에요. 아, 사실. 정말 악마 새끼들이야, 이 새끼들은 진짜. 예.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돌아가는 사장을 보니까, 뭐, 홍장원, 우정원 차장도 그렇고, 그, 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뭐, 그리고, 지금 대통령 그, 주변에, 어떻게 하자, 보건복지부 장관인가요? 그 사람도 막 항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거 보니까 지금 윤석열 그 이 권력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 아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보수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이제 조선일보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네.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수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역시 북한 위기예요. 근데 그 북한의 위기의 안보를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보수인데 그렇죠. 조선일보가 하필이면 그렇게 제목을 뽑아서 기사를 쓴 거 네. 북한에 가는 줄 알았더니 국회였다. 네. 이거를 건드린 건 보수의 자존심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리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현장에 있는. 그러면 현장에서 지휘관들의 누구보다도 명령에 충실해야 되는 그런 군인들마저도 따르지 않았던 대통령인데 니들 따를 거야? 라고 물어버린 겁니다. 네. 아니, 이 권력 시스템이 이렇게 붕괴가 되면은 그 뭐 제2쿠데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물론 경계는 해야 돼요. 무슨 짓 할지 몰랐으니까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경계는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건 진짜 완전히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오늘 또 낮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왔다 갔다. 윤석열이 아무개를 체포하라고 얘기한 바가 없다. 그렇게 대통령실이 발표해놓고 네. 갑자기 또 기사를 2분 뒤에 취소했어요. 내려버렸어요. 이건 뭐냐? 못 보겠어요, 그게.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우리가 팩트만을 알려야 된다 이 마음이었을까 아니면은 여시 잘못 얘기했다가 내란죄에 얽히는 거 아니야? 이 염려가 된 대통령실 내부 직원이 취소한 거. 후자겠죠, 후자. 후자겠죠. 후자야, 후자. 후자였고 이미 국회에 뭐 정보위나 이제 국방이나 이쪽이 가동되면서 사실 양심 선언과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이 배치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내보낸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걸려버리면 진짜 처벌받는 건데 대통령실도 그렇게 함부로 해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바로 이제 걷어들인 거고 지금 검찰이 어쨌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늘 하루 종일 검찰은 또 검찰대로 경찰은 또 경찰대로 서로가 빠르게 어떤 권력을 향해서 돌진하는 느낌이 분명히 들고 그렇지. 검찰이 지금 이제 어쨌든 합동수사부문 만들어가지고 대검이 어떤 군 검찰과 함께 이제 협동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비상계엄 관련한 현역 구인 10명에 대해서 긴급 출국 금지 신청을 또 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이 계엄의 수뇌부들에게 명령을 받아서 동조했던 군인들까지 함께 빠르게 처벌하려고 하는 이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대변인. 그죠? 양재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검찰이 지금 진정성이 있습니까, 이 수사?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요? 진정성이 있습니까? 진정성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네. 그 윤석열의 그 위기를 덮어주기 위해 지금은 수사하는 척하면서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말해서 진정성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그 안에 그러면 진짜 진정성 내지는 검찰의 정신을 차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려면 이미 움직였어야 해요. 그래요. 이미 명태균 관련해서 움직였어야 되고 김건희 관련해서도 움직였어야 되고 최상병 관련해서도 움직였어야 하는데 여태 뭉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계엄이라고 하는 건 이들로서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형님 이제는 더 이상 못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형님 이대로 따르다가는 우리도 죽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검사들이 늘 그래 왔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결국 윤석열을 체포하는 그림을 검찰이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검찰이 체포해 가봐요. 그러면은 검찰을 달리 보지 않겠어?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미리 경계하는 거예요. 검찰은요 이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권한 행사했던 거 잊지 말아야 되고 민주당이 추진한 기소청이 됐든 어떤 식으로 됐든 수사권은 다시 문재인 정권 때 취소했던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디어 그래도 검사들이 해냈다라는 식으로 박수치다가는 자칫하면 또 검찰은 고스란히 살아남아요. 그럼 언제 그들이 저질렀던 똑같은 부조리한 일들이 또 이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화가 나는 건 지금으로서는 저 검찰의 힘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발빠르게 검찰이나 경찰이나 어쨌든 열심히 수사하는 거는 지금 타이밍에 좋은 일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찰에 지금 그 국가수사본부장인가? 이 사람이 이 김용현 출국금지 관련돼가지고 이제 행안위에서 질문받았을 때 본인이 빨리 연락해가지고 출국금지 검토하겠다 한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뭐 어떤 이 계엄과 관련된 어떤 이런 음모 내지는 이런 계획에 영향을 끼쳤을 법한 사람이다라는 의혹이 하나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오늘 그 김경호 변호사라고 예전에 그 박정원 대령 그 초기 변호사 맡으셨던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현재 대한민국 군 검찰 특히 검찰단장의 김동혁이라는 사람이 박정원 대령을 기소했던 사람이다. 그 김동혁이 이 사건에 수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대검에서 군 검찰이 합동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수사를 하는 사람이 박정훈 대령을 기소했던 사람인데 그럼 이 사건을 말아먹자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찰 국수본도 그렇고 여기 우리 검찰 특수본도 그렇고 이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악치, 사꾸라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 김동현이라는 분이 그 계엄군의 포고력 및 그런 여러 행위에 대한 법률 해석을 했을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엄군의 그런 법적인 해석을 해줬던 그런 사람이라고 의심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수사 당사자고. 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내란 모의 혐의자입니다.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이 사람들이 다 내란 주요 동조자 혐의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수사를 하네 뭐 하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40~50%는 뭔가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쇼일 수도 있고 검찰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참에 뭔가 쇼일 수도 있지만 수사를 해가면서 말을 갈아타는 이번에 그동안의 그 검찰의 그 윤석열에 대한 그 흑역사를 지우고 간판 바꿔나는 거죠. 간판 달아서 나는 국민의 검찰이다. 우리가 윤석열을 처단했다. 이렇게 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양지열 변호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데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얘 봐주면은 죽어 검찰. 아니 저기 윤석열 봐주면은 이제 죽는다고. 아 그럼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 정권이 근데 지난 윤석열 취임 이후에 모든 일이 그랬어요. 저거가 잘못된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바로 잡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이 가진 권력을 가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좀 윤석열의 권력은 이제 붕괴되고 있는데 내일 이제 탄핵이 된다. 전 탄핵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높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윤석열을 봐줄 이유가 없어. 아, 그럼요. 뭐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뭐 만약 탄핵되면은 다음 대선에서 뭐 어려워진다. 뭐 그래서 저기 박근혜 탄핵 때처럼 보수가 사실상 괴멸될 수 있다. 야, 그러면은 윤석열이를 살린다고 치자. 그러면 보수가 살아나니? 어차피 다음에 너희들은 야당을 합니다. 그걸 좀 각오하고, 아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들 너희들한테 정치 보복할 사람이야? 뭐 그럴 리는 만무하잖아. 아니 뭐 죄가 있으면 죄를 물어야 되지만 그래,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복하고는 다른 의미죠. 엄밀히 얘기하면. 자, 그래요. 그 탄핵이 된다. 네. 김지호 대변인님, 그 탄핵이 된다. 이게 어떻게 상황이 바뀔 것 같습니까? 우리 정치가. 일단은 바로 직무정지. 직무정지가 되면 이제 그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지. 그럼요. 예, 아직 뭐 대통령 신분이긴 하지만 특검을 도입하든지 상설 특검을 도입해서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그치. 그리고 나서 뭐 본인들도 주장하는 거잖아요. 뭐 이게 내란이 아니다. 뭐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 탄핵이 우리는 소추만 하고 직무 정지만 했을 뿐이지 네.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그게 다 밝혀지겠죠. 그 사이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네. 뭔가 수사를 통해 진위가 밝혀져야죠. 그러면 적어도 2차 계엄, 3차 계엄, 2차 내란, 3차 내란은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지. 국가를 안정을 시켜야 되는 그게 시급하다. 지금은요. 여기 계신 분들도요. 포고령에 의하면 다 처단 대상들이세요. 그렇지.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막 이렇게 와갖고 막 방송하는 그 자체가 국가 내란의 처단 대상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은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말이라도 그냥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일단은 정말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되고 막 뭐 국민의힘에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요. 내일 탄핵이 안 되잖아요. 내일 직무 정지를 못 시키면 일요일 날, 월요일 날 국민의힘의 친한계 의원들 그 20명 언제 직결 처분 당할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벌벌 떨고 살아야 됩니까? 그치. 한 사람만 직무정지 시키면 되는데 이게 뭐 우리 정치인, 뭐 언론인, 방송인들이 뭐 어디 감옥 가고 내가 직업이 떨어지고 일을 못하고 뭐 선거에서 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정말 피 흘리고 직결 처분 당하고 이런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힘들겠죠. 사실 탄핵이 진행되면 국민의힘이 힘든 건 사실 아닙니까? 아이, 뭐 그것도 고민이 많은 건 알아. 근데 선거에 떨어지는 게 낫지. 막 그렇지. 국민들이 피 흘리고 막 국가 반역이 일어나고 막 우리 진짜 가뜩이나 분단된 국가에서 내란이 일어나면 그런 국가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정치가들이고 국민을 위한 애국심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내일 꼭 윤석열 내란 수계 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 탄핵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하시니까 그 정치권에서 벌어진 얘기 중에 범죄자 이재명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 근데 탄핵이 시급한 게 아니다. 예. 탄핵이 문제가 아니다. 범죄자 이재명한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라는 글을 그냥 대려놓고 정부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에게는 시간을 줘야 된다. 이런 글을 SNS에 쓰시는 의원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런 거예요. 설령 윤석열이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네. 지금 당장 물러나서 이게 조기 대선으로 이루어지면 여론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니 좀 시간을 길게 갖고 우리 쪽에서 대선 후보를 키워가지고 경쟁이 될 만한 상황쯤 됐을 때 내놓자라는 지극히 속물적이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내란이 뭐 잘못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기본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이에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절단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 사이에 그럼요. 절단 나는 거예요. 아니 당장 좀 되게 여러 가지 최근에 뉴스 중에 제일 웃었던 게 러시아와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상 우크라이나도 그랬어요. 걔들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아니 미사일 날아다니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나라들에서 야 한국은 가지 마. 이거 참 이거면 그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러시아 정부 대변인이 한국의 그러한 변동성, 변칙성 때문에
북한이 왜 이렇게 안보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됐다. 이런 걸 어제 논평을 했고요. 사실 정말 국민의힘 얘기대로 내란이 아니면 그 직무 정지 그 사이에 탄핵안이 사법부에 결정되기 전까지 내란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 행위가 맞다면 국민들이 범죄자를 왜 대통령으로 뽑습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죠. 그럼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국민들이 범죄자를 왜 대통령으로 뽑아요? 그냥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의힘의 노이로제, 전 당리당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그 내란 수괴 혐의자가 있는 한 정말 국격이 너무 떨어지고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현명한 선택. 예. 말씀 나오셨으니까 기대합니다. 그 탄핵 소추안 표결은 오늘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딱히 있는 건 아니죠. 국민의힘 때문에 그런가? 국민의힘에서 뭐 바로 응하리란 그런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한 번 이미 일정을 바꿨잖아요. 네. 미루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연동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한동훈이라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오전에 너무나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뉴스를 주로 다루는 사람들의 자칫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접해서 알고 있는 소식이 이미 많은 국민들 사이에 퍼져서 여론으로 조성이 될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오늘 나온 속보에서 저는 오늘 아침에 정말 머리가 터져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안타까운 화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서 더 큰 여론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에서 요만큼이라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인간이라면 탄핵에 나서지 않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여론에 오히려 하루를 더 버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탄핵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직무정지. 어차피 탄핵은 법관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일단은 정말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는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이제 잠이 안 와요, 밤에. 언제 잡혀갈 줄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있었습니다. 오늘 그 오후 일정에 아니 오후 3시에 국회로 대통령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소문이 쫙 도니까 저희 그 촬영 영상 된 거 있죠. 막 국회가 엄청 긴박하게 돌아가서 그 국회 분위기 앞에 이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면 아주 뭐 난리였다고 난리 북새통이었다고 들었는데 그 영상 잠깐 보고 올까요? 네, 보시죠. 개인의 표현을 자유를 네가 너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 화나게 만드시고 개인의 자유 세상을 니나 망치겠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오지 마라라는 입장을 냈고 그리고 저는 윤석열이 굉장히 다급했다라고 보입니다. 왜 오려고 했을까요? 와서 본인 입장에서의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또 거짓말을 늘어놓으로 했겠죠. 근데 사과하면서 아니면 저는 뭐 사과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시도라도 하려고 했다가 보니까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으니까. 2016년 탄핵 때 박근혜가 질서 있는 퇴진하겠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개헌 얘기. 아마 개헌이 아니라 그 질서 있는 퇴진. 그러니까 뭐 결국 뭐 4월, 5월까지 가는 2017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 말을 했는데 그 둘이 역풍이 났어요. 박근혜가 꽁지에 불이 붙었구나.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그 겸손한 모드로 돌아섰지? 상황이 불리하니까. 그래서 결국엔 뭐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라 무질서한 퇴진을 하셨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오늘 와서 국회에 와가지고 뭐 과오를 인정한다? 근데 검찰 출신은 절대 과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검사 출신들한테 사과, 과오 인정은 또 다른 헬게이트야. 헬게이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자백이에요. 자백이에요. 그렇지. 자백이죠. 자백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계엄령 선포 이것이 나의 잘못이다. 그게 립서비스로 끝날 문제도 아닐 뿐더러
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야. 윤석열이는 우두머리였으니까. 아니 저는 어떤 장면까지 상상했냐면 그 이제 그 국회 바로 입구 앞에 민주당 의원들 쫙 이제 계단 서가지고 피켓 들고 서 있으니까 거기 혹시 대통령이 들어올까봐 그 입구에 레드 카펫에 취재진들 쫙 모여 있고 계단에는 민주당 의원 쫙 있으니까 거기 앞에서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 딱 이제 그 큰 덩치로 성큼성큼 들어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죄송합니다. 저의 그 불찰로 인해 이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 여러분들과 국회에 정말 송구합니다. 이런 거라도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넘겨짚었습니다. 사람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거 하기보다는 그냥 총을 들고 다시 재차 계엄령 선포하는 게 윤석열의 해법일 거예요. 자, 변호사님. 만약에 내일 가결이 된다고 치죠. 그럼 즉각 직무집행은 정지가 됩니다. 직무집행 정지가 되되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 대통령 관저에 머물 수가 있고요. 월급은 받고 지위는 유지가 되죠. 월급은 받고. 자,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이가 내란죄 그 우두머리로 지금 꼽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강제 수사 가능합니까? 강제 수사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박근혜 때는 뭐 90일 1일에 걸렸다 헌재 결정이 나왔다라고 하고 뭐 이번에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6명밖에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른다. 게다가 뭐 4월 18일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지금 재판관들은 하필이면 또 임기가 끝나는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억을 되돌려보시면 박근혜 때는요, 뭔가 되게 복잡했어요. 이게 K가 미르 스포츠 재단이 어쩌고 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삼성이 있고. 박근혜하고 최순실 사이에 경제 공동체가 맞는 말이지. 민간인, 그때 그리고 특검법 자체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따져볼 게 많았는데, 이건요, 너무 단순하고 딱 떨어져. 너무 모든 일을 국민들이 현장에서 봤고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오늘 나왔던 아까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국정원 차장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 그렇지. 얄짤없어. 이건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바로 체포영장 갖고 쳐들어갈 수 있어요. 법원에서 발부를 안 할 것 같지 않아? 이 사안 보면.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뭐 어떤 개인의 비리, 뭐 정권의 이익, 뭐 좀 해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윤석열 내란 수계 혐의자는 국회에 요인 암살, 빛나된 김정은 잡는 그냥 대한민국 최정예 1티어급 참수부대 국가 전략자산을 투입했어요. 그렇지. 아니 이게 죽이라고.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보세요. 자, 국정원 1차장한테 이재명, 우원식,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조국 이런 사람 정말 정적이니까 추포해라, 구금해라. 뭐 어느 정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김범수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김민웅, 김어준, 노총위원장 이런 민간인까지 그냥 확 쓸어서 그냥 이번에 해치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도 거기 이름 들어갔으면 이거는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이번에 그냥 계엄령을 다 직결 처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미친놈이야, 아니죠. 미친놈. 아니 이거는 정말 금치산자, 정신병자, 미친 사람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대가 움직였어요. 이런 미친 소리를 듣고 국정원 1차장, 법무부, 뭐 검찰 과장처럼 사표 내고 거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최고 정말 장관들이 가서 다 가가지고 그냥 수긍하고 오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런 미친 짓을 했는데 앞으로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저희 지금 방송 봐주시는 분 중에 유유님께서 자, 요거는 이제 제보를 주셨습니다. 707 부대 아들 두신 분의 제보입니다. 지금 언제든 출동 가능하게 5분 대기조 상태이고 개인 폰을 못 쓰게 한답니다. 아직도, 뭐 이제 이런 제보를 주셨는데 707은 특전사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분이 오늘 어쨌든 직무 정지가 됐고 이미 그 직무 정지가 되기 전에 비상계엄 명령을 해도 우리는 안 받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런 제보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이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나갔던 지금 그 군인들조차도 실시간으로 휴대전화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를. 아니 그분도 또 내람 가담자. 그러니까 물론 맞는데 이제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좀 분류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믿을 수는 없는 다 있는 그대로 수사 믿을 수는 대상자이기 없는. 때문에 그 가족분들이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더 이상은 이 정말 더 이상 이 가담하면은 그 처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아니 뭐 위에서 시켰으니까 한다. 안 됩니다. 부당한 짓이 의미 없는 일을 시키면은 그거 거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처벌받습니다. 아니 윤석열이가 뭐라고 그 미친 새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미래를 다 망칩니까? 지금 국회 경비대도 큰일이에요. 거기가 세상에 보니까 난 국회의장 국회 사무처 밑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서울경찰청 휘하라면서요. 맞아요. 국회의장이 권한이 없어.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원을 지켜야지. 계엄군이 들어오게 국회의원들 막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정말 물리력을 행사했던 분들도 사실은 다 수사 대상이요. 저 그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오늘 최근에 모 방송에서 나왔던 영상인데 계엄군의 아버지하고 자제분이 그러니까 이제 통화를 하는 영상. 그 영상 잠깐 우리 만나보고 올까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그러면 언제 출근 연락 왔어? 아까 한 10분쯤이에요. 10분 전. 상황 뭐예요? 저 아직 그냥 깨기만 해가지고. 계엄령 내려서 계엄령 지금 비상계엄이에요? 뭐예요? 비상계엄 내렸어. 뭐 도발이에요? 너 잘 들어. 도발 네. 아니야. 그냥 대통령이 미쳐서 내린 거야. 너 잘 들어야 돼. 예. 너 목숨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 두 번째는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설상하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어? 네. 네 소대원들 잘 지키고. 알았어? 네. 네 목숨 지키는 거 정확히 제일 중요한 문제. 알았어? 네. 너 계엄 시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 네. 너 실탄 지급받고 애들 다뤄야 돼. 애들 잘 다루고 네 소대원들 네. 무엇보다 네 목숨 잘 진짜 이거 챙기고 너무 참혹하다. 진짜. 절대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 하지 마. 네.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 지금. 네. 엄마 걱정 안 하게 말 잘하고. 네. 아이고 저 아드님 참. 야 우리나라 정말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말 현명하시네요. 참 이 시기에 제가 사실은 정권 초부터 윤석열 시대에는 군대에 자녀를 보내지 마시라고 가급적 미룰 수 있으면 최대한 밀어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저의 이런 불행한 염려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윤석열 이 미친 새끼 그 탄핵안 표결 예정대로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미친 새끼지. 그래서 나는 대통령실이라고 안 해. 미친 새끼실이라고 해 요즘에. 사실 오늘부터 내일 그 가결이 될 때까지는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새끼가 내일 그 탄핵당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내일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민주당 의원분들도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이제 그 국민의 의원들 중에 말이 그나마 통하는 사람들 찾아야 돼. 설득을 하는 작업도 같이 하실 겁니다. 아마 누구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죠.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저는 뭐 큰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친한계 의원들 바로 참수 작전 들어가기 때문에 탄핵안 부결되면 본인들이 뭐 정치고 뭐고 간에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직무정지 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만약에 내란 혐의가 없으면 정말 수사에서 밝혀질 거 아닙니까? 정말 많은 검사들이 있잖아요. 법률 전문가들이 있고 우리가 뭐 억지로 죄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코칭자 내란 속의 혐의자도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이 데리고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많어? 무슨 걱정이야?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 죄가 없으면 밝혀진다. 지금 저희가 내일 오후 7시입니다. 원래 이제 탄핵소추안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오후 7시. 근데 좀 앞당겨지지 않았어요? 오후 7시 그대로. 그래요? 네, 오후 7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일단 예정대로 한다라는 게 아까 저희 보여드린 속보고 이게 속보가 지금 거의 막 5분 단위로 나와요. 근데 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을 검토한다라고만 일단 속보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네, 민주당이 근데 고발을 한답니다. 네, 민주당이 고발을 한다고 하고 이거는 뭐 추경호라는 인간은
원래는 이게 일이 터지고 나서 사실 원내대표를 먼저 그만뒀었어야 돼요. 그래. 그만뒀어야 됐는데 지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문제였지만 뭐 속속들이 드러나잖아요. 의총 장소를 너댓번 바꾼 거, 또 국회의장한테 두어 번 전화해가지고 지연시킨 거, 이게 다 추경호는 누군가와 소통을 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무마시키려고 하거나 지연시키려고 했다. 이제 이런 혐의로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네. 그 계엄 사태 추경호가 진짜 막 제가 추경호한테 사리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살이 떨리는데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야 국민의 그리고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요 절대 당사 가서 안 해요. 국회의원들은요 항상 국회 본청에서 그럼요. 이상하잖아요. 정말 제가 당사에서 의총을 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는 국회 본청에 있으면서 당사로 국회, 야, 전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그리고 당대표 지휘를 받아야지. 누구 지휘를 받은 겁니까? 너무 분동 터지더라고요. 야, 그래요. 지금 오늘 누가 홍장원 2차장이 아무개를 막 받아 적다가? 야,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이게 그 미친놈이라는 그 대상은 저기죠? 용산 망나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용산 미친 새끼. 어? 결국에는 1차장이 전화 받다가 그 국정원 차장도 미친 새끼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적기를 그만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국정원이도 그렇지만 아니 그 어떤 기관에 권한이 있고 할 수 있는 일과 아닌 일이 있잖아요. 네. 대통령 정도면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한동훈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치인들 잡으라고 하면 계엄시에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 없죠. 없잖아요. 없는데 내가 수사권 주고 참 진짜 자금도 지원하고 뭐든지 다 도와줄 테니까 네.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낙장불입이지, 낙장불입.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를 무력화시켜 가지고 계엄 해제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국회를 다 통제해서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떠들 거 아니야. 뭐 진보 언론도 떠들고 저 민주당도 떠들고 그러거나 말거나 낙장불입이야. 그렇죠. 야, 계엄령이 선포됐고 그러니까 너희들 인정해.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이 그 해제를 못했잖아. 못한 것도 실력이야.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고 저는 그걸로 끝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양구군청을 세상 계엄사령관 임명 전에 장악을 해버렸어. 양구군청이 어딥니까? 강원도 영국. 그렇죠. 휴전선. 모 사전에서는요. 전방 바로 앞에. 장병들 유서까지 다 받았대요. 맞아. 철원. 네. 양구 옆에 철원. 진짜 유서를 받는 건 휴전선하고 맞닿아 있는 곳인데 지금 국회가 언제든 어떤 식으로든 그 계엄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사변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제 결의를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 진짜 유서는 너무 충격적인 거였어요. 유서를 받았다는 거는 뭐 실탄 지급도 계속 거론이 됐지만 유서를 받았다는 거는 정말 유혈 사태가 당신에게 일어났을 때 국가가 당신을 뭐 국가 요광조를 배려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유서를 써라. 이제 이런 의미였다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이 계엄군 자체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다 드러나는 거니까. 정말 그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그 투입됐던 장병들의 심정이 어떤지 상상도 안 되고요.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고 이것이 뭐 허술한 것은 아니었다. 아주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는데 민주당에서 여름 때부터 경고를 했고 철저하게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는 그 김민석 최고위원 그 3, 4개월 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가짜뉴스 선포자.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그 꿈도 못 꿀 일이니까. 근데 참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래도 그동안 많은 그런 비난을 받더라도 경고를 한 게 그나마도 약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좀 여기 슬쩍 하나 얹자면은 저도 그 김민석 최고위원 못해. 맞다.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죄송한데 실명 언급해도 됩니까? 목사님하고 친한 저기 왼쪽 작가 있잖아요. 오른쪽 작가인가요? 이동영 작가님. 강성봉. 강성봉 저기 개그맨. 3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그거는 뭐 제가 용해서 혹은 뭐 탁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 관점에서 보면은 윤석열은 그러고도 남을 새끼야. 네. 왜냐면은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잖아요. 네. 이번 사태에 김건희는 뭐 무관하다? 이게 진짜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 하수 중에 하수가 하는 얘기예요. 저는 계엄령 당연히 김건희가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사실 지금 명태균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묵직한 뭔가가 나왔대.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보니까 대단히 김건희에게 불리한 내용이고 또 저 김건희로서는 지금 대통령 예비비로 해외 순방도 나가고 관저 이전 공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대폭 삭감을 해버렸잖아. 여기 빡쳤고 기본적으로. 아니, 호소가 아니야. 아니야. 실제로 예측을 했어. 실제로 예측을 했고. 제가 봤어. 그리고 저기 그 한때 유튜브에서 아주 그냥 화제가 됐습니다.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이동쪽 작가님, 이동영 작가님과 강성범 씨는 못 맞춰가지고 요즘 시대에 무슨 계엄이야. 휴대폰이 있는데 애들 만약에 계엄 나간다고 하면 아까처럼 통화해가지고 아빠 우리 지금 비상계엄 떨어져가지고 나가야 돼. 이거 통화하면 다 알려주는데 무슨 계엄이야 했는데 맞추신 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저기 무슨 뭐 말로 할 문제는 아니고 대가리를 일단 박아야 돼. 혹시 소통했습니까? 동쪽 작가님이나 강성범 씨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맞췄다 이건 너무 좀 사실 좀 창피한 얘기인데. 예. 적어도 이제 이동영 작가나 박지원 변호사 등은 강성범 씨 같은 경우는 이 정치 공학적으로 분석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만화 같은 얘기잖아요. 사실은 계엄령이라니 이게 뭐야? 여기 써주세요. 45년 동안 없었던 계엄령이라니.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미친 새끼 양아치들 전문이에요. 너무 잘 알아. 그들은 그럼 너무 상식적으로 봤다 상황을 그렇죠. 일반성으로 봤다. 근데 지금 김건희한테 완벽하게 가스라이팅 당한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은 굉장히 겁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고무스로 맞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쪄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다 놀라게 할 계엄령 아니에요. 못해. 이 결정은 김건희가 내렸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진짜요? 확실해요. 저희 집 대문에 이렇게 고무호스를 이렇게 달아놓으면 윤석열 계엄군이 안 나타날까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물러가라. 좋네. 여기 백운기에 이 스튜디오 앞에도 고무호스를 이렇게 그런 게 필요 없게 만들어야죠. 근데 이제 예언 하나 하자면 요즘에 토요일 집회에 고무호스 들고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고무호스 감고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목에다가 무슨 구렁이처럼 고무호스 이렇게 감고 나와. 그래서 혹시 뱀 아닙니까? 왜 감고 나왔는지 봤는데 고무호스 이렇게 감고 나오셨더라고. 너무 웃겼어요. 아무튼 우리 풍자와 해악의 민족인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어쨌든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사과 운운하시는 분들 정말 김용민 PD 비상식은 비상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명언이다. 명언. 이제 앞으로 명언 제조기로서. 명언 제조기. 저쪽에 업계에선 그게 유명하잖아요. 그 이동영 작가님은 김용민이 뭘 알아 이거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동영이 뭘 알아 이거 이제 한번 해주셔야 되거든. 그 두 분은 명태균하고는 다릅니다. 그런가요? 명태균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첩보가 들어왔는데. 첩보가 있습니까? 이건 뭐 무슨 받은 글도 뭐 찌라시도 아니고 첩보입니다. 첩보. 한동훈과 면담 후에 윤석열은 모두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 흥분한 상태로 경호처 직원들 전부 준비하라고 명령한 뒤 국회로 이동. 뭘 하려고 했는지는 아무도 모름. 그래서 국회가 난리가 났던 것이고 직원들이 뜯어 말린 것이라고 함. 그리고 2차로 대국민 담화 준비. 내용은 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계엄에 실패했다고 생각함.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2차 담화. 내용은 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국방부 장관 명령에 불복종해서 계엄이 실패했다. 충분히 가능하네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담화 내용은 계엄의 정당성 및 군 반란 내용 이것을 폭로하는 것이었다고 함. 뭐 하는 거예요? 이 역시 잠깐만.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이 역시 대통령실 직원들이 말렸다고 함. 다 뜯어 말려.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2차 계엄, 3차 계엄의 떡밥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떡밥이기도 하고요. 아까 저는 김용민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할렐루야 하는 게 저도
이 도대체 이 탄핵을 왜 일으켰느냐를 되게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밤잠을 못 이루면서. 그런데 딱 이 머리를 쫙 수준을 막 내려가가지고 그거 유튜버들의 생각 방식으로 맞추고 나니까 네. 이해가 다 가요. 퍼즐이 다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은 저렇게 무슨 수를 써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저렇게 믿고 있을 거예요. 확신범이라는 거죠. 확신범. 그래서 그 대통령실 직원들이 지금 윤석열을 포기해서 윤석열이 하고 있는 짓을 실시간으로 지금 기자들한테 계속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실시간으로 지금 기자들한테 알려요? 잘못하면 대통령실 그 직원들도 까딱 잘못하면 다 내란 공모자가 공범이 됩니다. 되니까. 이제 자기한테 칼이 지금 들어오니까. 정진석 보세요, 정진석. 아, 그렇지. 김태효, 정진석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그거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공유하겠습니다. 네, 예. 공유해 주십시오.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비정상 이게 뭐 혼이 비정상인지 인지 장애가 너무 심하다. 그죠? 아니 근데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낮추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이미 여러 번 나왔잖아요. 서정욱 같이 최측근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대통령을 유튜브만 본다. 네. 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 대통령이 보는 유튜브라는 게 어떤 유튜브인지 우리 알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유튜브를 볼 생각조차 못 하잖아요. 보면 이게 뭔 헛소리야? 이게 말이 돼? 하는 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봤던 거예요. 자기도 그냥 그 팔로워가 된 거예요. 구독자가 됐고 좋아요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신념이 가득해서 왜 지금 태극기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거기 나름대로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일환에서 생각을 해야 윤석열의 행동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무지 힘들었어요. 이 쉬운 사실인데 이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맞아요 이게. 그럼 이제 그 유튜브라는 곳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부정선거. 네. 부정선거. 선관위 접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줄기차게 했었거든요. 일거척결 뭐 처단 다 그들이 쓰는 용어예요. 맞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잖아요. 윤석열이가 어려서부터 고모스로 맞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김건희의 과거 직업이 난 뭔진 몰라요. 그런데 이 나이든 꼰대 노친네들 요리가 기가 막힌 것 같아. 뭐 그들의 심리를 분석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업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 그 김건희가 이제 12살 위에 윤석열 이 인간을 아주 쥐락펴락하면서 그렇잖아요. 그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말 듣게 만드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우리 윤석열이 그 사실은 윤석열이 그 공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많은 유부남들이 자기도 모르는 심연 깊은 곳에 그런 두려움. 뭐예요? 유부남들이 느끼는 두려움. 마누라가 밥을 안 해주는 거야. 에이. 그 얘기를 누가 해주셨냐면 예전에 성우 송도균 선생님이라고 송도균 SBS 전 사장님의 누님인 그 톰과 제리의 그 송도균 선생님 얘기했는데 남자들 유부남들 심리 기저에 이 아내가 밥을 안 차려주고 그래서 내가 굶는 그런 두려움이 있대. 아니 뭐 이해는 안 되셔도 할 수 없어. 뭐 내가 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야. 아니 목사님은 밥 한 차례 좀 들어오실 것 같긴 해요. 그치. 저는 못생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외모도 뭐 이런저런 좀 여러 결격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음식 솜씨가 뛰어난 아내를 배반하는 남자가 없대. 그건 옛날부터 나온 옛날부터 그리고 뭐 그런 얘기인데 뭐 내가 여러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것처럼 그 남편을 정확하게 그 사람의 허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그 사람을 쥐락펴락 해버리면은 완벽하게 가스라이팅 되는데 윤석열이 바로 그런 경우죠.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거 유튜버들이 날마다 나를 찬양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 이제 몰입돼가지고 매몰돼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인데 거기 보니까 뭐 대통령님 이대로 안 됩니다. 이게 빨리 그 종북 좌파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세뇌가 된 거야. 자존감이 낮으니까 사안을 객관적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저는 설령 이제 이게 사실 실명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봤던 유튜브 중에 유사한 뭐 이제 맥락의 얘기가 나왔던 것이 고성국 씨가 운영하는 고성국 TV인가? 그쪽에서 뭐 이제 가령 예를 들면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들을 주로 많이 한다든지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그분이 아직까지 KBS에서 지금 프로그램 하시잖아요. 네. 자격이 있나 싶어요. 지금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영향이 없을까? 이분들 전혀 책임이 없을까? 가령 예를 들면 뭐 이봉규 TV라든지 이제 대통령을 그냥 맹종하며 칭송만 했던 유튜브가 책임이 없는가? 이제 이런 대목에서도 저는 굉장히 좀 참혹함을 느낍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 변호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묻지마 살인 사건 살인자들이 큰 이유가 있어서 살인을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 가다가 부딪혔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정말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싸움을 하다가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 그렇지. 사건이 있어요. 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말싸움을 한다고 사람을 죽이나요? 그렇진 않지. 모든 사람이 길 가다 부딪혔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면 윤석열 내란 속의 혐의자는 잘 생각해보세요. 다른 대통령들도 예산이 깎이고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탄핵을 당하고 그럼요. 그리고 막 자기 친인척들이 수사를 당한다고 네. 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 내란을 저지르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게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까 그 자존감이 낮다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당대표실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꾸준히 모니터링 해보면 네. 집권 초기부터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 없었어. 그 욕을 많이 먹었어. 그 뭐 해도 무능하다 그러고 욕 먹고 그 계속 지지율이 낮았어. 그 뭐 한다 그러면 영인만 액티조야. 네, 네. 뭐 한다 그러면 네. 의대 정원. 네, 그렇죠. 뭐 그런 거야. 다 뭐 그 부산 엑스포 실패했죠. 그렇지. 다 뭐 실패야. 맥락이 없어. 아니 그리고 새만금 네. 그래서 개망신 당했잖아요. 그냥 뭐만 하면 개망신이야. 네. 뭐만 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뭐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도 막 폭발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대통령실 직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들이 뭐 보고하러 온다 그러면은 오전에 잡는데 왜요? 전날에 술을 엄청나게 퍼마셔서 속이 쓰린데 들어와가지고 불편한 얘기하면은 그 자리에서 욕을 하고 뭐 그냥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좀 덜 깼거나 이러면 친한 공무원, 네. 자기한테 잘하는 공무원은 오후에 들어오게 한다는 거야. 아, 그 점심에 그 뭐 이런 거 네, 먹고 해장하고. 해장하고. 네. 근데 이제 그 뒤로 주변에 완전히 예스맨만 있고 사실대로 보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도 뭐 네. 박빙승부, 1차에서 박빙승부 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처참하게 깨졌잖아. 바로 그게 우리 윤석열이가 네. 그 공무원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건데 이렇게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 보니까 네. 극우 유튜버만 봤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뉴스공장을 뭐 털러 갔다? 난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뉴스공장을 볼 리가 없는데 알고 봤더니 여론조사 꽃이야. 꽃이었죠. 여론조사 꽃에 지난 총선 때 굉장히 선제적인 지표도 얘기했었고 어떤 거는 저 그래서 하우스 이펙트 때문에 빗나간 것도 있었지만은 어이 씨발 내가 다 이기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여론조사 꽃은 지는 걸로 나와 빡친 거지. 제 생각에는 부정조사만 했나 보다. 나만 여론 조작한 게 아니야. 여론 조사 것도 여론 조작해서 총선에서 이긴 거야. 그렇지. 그거를 뭔가 조작하려고 그랬다. 다 연결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완전히 미친 새끼다. 미친 새끼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그 쿠데타인데 내란이라고 하진 않지 자기는 계엄령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패로 끝난 거는 다 나를 나를 향한 반란이었다. 군 형법상 반란이고 내란 혐의죠. 네. 근데 씨발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걸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무슨 여기저 우리 공무원들이 뭐 호구예요? 아니 그분들도 다 규정에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잠시 이재명 대표를 좀 칭찬하자면 우리 김지호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그 경기도 일선 공무원들이 뭔 일을 한다, 창의적인 일을 하려 한다. 그러면은 가져와라. 내가 시킨 걸로 하겠다. 그 도지사가 시킨 걸로 하면은 그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평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창의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비서실에 계시면서 그 일을 또 관장하셨죠. 맞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때 이렇게 보면 그 권한을 굉장히 이렇게 분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겉에서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걸 꽉 쥐고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국장, 참모들한테 권한을 다 주세요. 그걸 믿고 맡겨요. 네. 그리고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러니까 밑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굉장히 그 일을 하면서 희열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때 3년 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 밑에 일하면서 그 일을 해냄으로써 느끼는 그 자존감, 희열, 그게 아직까지 저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그래요. 아니, 솔직히 저는 그때 너무 그 일을 하면서 행복했고, 너무 기뻤고, 아,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공적으로 이런 결과가 있었구나. 그 희열감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민으로 있을 때 경기도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로해준다라는 믿음을 가졌어. 특히 코로나 때. 아, 참 그런 우리 경기도 생각하면은 짜릿합니다. 지금 저 JTBC가 잠시 후에 충격적인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 지난 4일 새벽 1시 이때 서울 동부구치소 교도관들에게 비상 소집 명령이 내려졌는데 수감자들을 한 곳에 모아 최대한 빈방을 확보하라. 아이고. 진짜 그래서 계엄군이 체포해올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을 이곳에 수감하려던 계획이 아니었고.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개입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 아니, 다 반란 모의자들이에요. 교정 시설은 다. 박성재 장관 당신도 긴장해야 되겠네. 박성재 장관 당신도. 뭐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뻔뻔되게 얼굴 들이밀고 앉아있더만. 이 양반도 내란에 그럼 공조보가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란 모의자들이에요. 네. 예, 아무튼 오늘 그 방송 봐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전 항상 김 목사님 말 믿어요. 농담 같은데 현실이 됨. 김용민이 옳았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관심법 휘두르던 윤석열 궁예의 길로 간다. 크크크 해주신 분도 계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아니 그 너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깔깔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도 계시는데 예, 일단 저희 프로가 좀 가벼운 느낌의 프로이긴 한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좀 양해를 저희가 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양아치 얘기를 하는데 실수를 금치 못해야 실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즐거워서 웃었겠어요. 윤석열은 미친 사람이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가가지고 국민들이 뭐 이렇게 사과를 하라고 저는 뭐 김건희의 사과나 윤석열의 사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 감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니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사과야? 사과 필요 없어. 예, 사과는 필요 없지만 저희는 광고이기 때문에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일단 사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먹었잖아요. 예,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진짜. 예, 일단 정원이몰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경북꿀사가 지금 뭐 드신 분들 많이 계신데 4kg 29,900원이고요. 예, 8과에서 13과 이제 들어갑니다. 아주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우울하시고 힘드시고 요즘에 이 어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웃을 일이 없는 분들 어쨌든 우리가 뭘 먹어야지 또 에너지가 나고 집회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꿀사과 4kg 산지 직송하겠습니다. 29,900원을 좀 모시겠고요. 자, 그리고 하나 예고해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토요일 내일입니다. 저녁 7시 특집 생방송. 요거는 좀 광고니까 장엄하게 읽겠습니다. 12월 7일 토요일 저녁 7시 특집 생방송. 반란수괴 윤석열 탄핵. 반란수괴 반역자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 표결 통과를 기원하며 정어리원들과 함께하는 특집 방송을 가집니다. 반란수괴 윤석열 탄핵. 저녁 7시 정어리 TV에서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예. 자, 여러분 뭐 사실 정말 이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왜 윤석열을 못 보셨을까? 저는 다 보였는데. 아니 그리고 사실 지난 대선 때 경쟁자가 이재명 대표 아니었습니까? 정말 최악의 오답과 최고의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악의 오답. 와, 진짜 여러분 정말 뭐 정치인 다 똑같다. 정치인 뭐 그게 그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달라요. 예.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다면은 우리가 사실 그 윤석열 시대 이 2년 반 무익하지 않습니다. 빨리 손절하고 새로운 세상 빨리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면은 그 분기점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각자 믿으시는 신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기 천공신한테는 기도하지 마시고. 예. 내는 이 사라졌어요. 민태균에게 밀리고. 예. 죄송합니다. 또 너무 진지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간 거니까 이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뭐 항상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제가 믿는 신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 고비고비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서 만약에 저 공군이 허락하지 않았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올해 1월 2일에 이재명 대표께서 1mm만 칼이 더 들어갔으면은 진짜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춰 세운 것도 저는 신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믿는 신을 믿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자 신앙의 대상이 있으시다면은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신 다음에 내일 우리가 승리의 날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대변인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식 앵커도 수고하시고 김민희도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